있는데, 예, 그냥. 응? 저희가 마이크.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재미나게 예, 어려운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저 경제 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그 데모크라시라는 게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법들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 법학 교육이 순엉터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헌법에 수많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하나의 정치 행태 내지 정치 방법을 의미하는가 그야말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도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통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 유래가 뭐며 어떻게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서까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건지 그냥 민주주의가 좋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유추해서 어거지로 만든 신조어인지. 예.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예. 현역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그냥 자료처럼 생겨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예. 원래 민주주의가 그렇게 원래가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이 사용되고 뭐 일상적으로. 예.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해서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건가, 정치 책임자를 그렇죠. 어떻게 뽑을 건가에만 제한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듀 프로세스 오브 로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건 정치 행태에서 정치 그야말로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끝나야지. 그 용어가 좋다 해가지고 그걸 무슨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무슨 문화 민주화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달라서 그런 거고 예. 또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인 게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 주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자유가 이채로워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이미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의 정치로. 경제 민주화가 마치 법률적 용어고 뭐 예, 당연히 예. 있어야 될 용어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는 현혹하는 잘못된 거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좋습니다. 방법론적으로. 그러나 그걸 굳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게 맥힌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요. 그것도 이제 그건 그러시고요. 이제 발전 과정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되니까 수정 자본주의, 뭐 케인즈 자본주의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올 때까지 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세상의 현상을 보면 좌니 우니 자유주의, 사회주의 하는 것들은 하나의 허울이고 명분이고 예. 결국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두 패거리가 그 국민들을 유권자를 두 패거리로 나눠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그 배경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돈, 부패 그것이 모든 그것을 작동하는 원리 아닌가. 그야말로 그 좌니 우니 하는 개념,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개념은 국민을 두 패거리로 내고 나눠진 그 중에 한 패거리를 패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명분에 불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에 특히 강하죠. 특히 브라질이나 예.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부패한 국가의 민주정치, 민주정치 예. 특성입니다. 독재 국가는 또 별개의 거예요. 민주정치를 내세우면서 부패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 다 좌우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의 룰라도 한동안에는 거의 가난한 사람의 신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종착역은 결국 부패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뭔가 했죠. 했는데 그 자를 그 룰라를 부패로 잡은 자가 누군가? 룰라가 지명한 검찰이죠. 예. 결국은 그 자들이 내세운 이념은 국민들의 패거리 싸움의 하나의 이론적
무기였고 궁극의 목적은 부패다, 돈이다. 그리고 정치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타락했다는 거죠. 예. 민주주의가 예, 국민의 이름으로. 예. 우리 사회가 지금 거기에 접어든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민주주의가 한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부르는 미국까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포퓰리즘이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참 그걸 따지다 보면은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느끼는데 국민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불가능 이러면 정치의 길을 포기하시는 거죠. 이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쩐지 간에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우선 정치가가 되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우선 정치가가 돼야 돼.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 대안적인 건 뭐 없어요. 하이에크는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투표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한 나이 때만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형식의 민주주의죠. 그건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 제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그러나 가장 덜 나쁜 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쁜 제도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닐까. 민주도 높아지고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내세워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뭐 부캐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계속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잖아요. 글쎄요, 참.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든 게 좀 상대적으로 투명해지고 뭐 민도도 옛날보다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나이 드시거나 좀 이제 살 날이 오래 안 남은 분들 이러다가 좋은 세상 못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급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거리도 뛰어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래도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희망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전략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전략적 낙관주의. 그런 용어가 나왔다는 건 이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현상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무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서 낙관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봐야 세상 안 바뀌는데 무슨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교육도 똑같아요. 교육은 짝사랑 아니에요? 애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는가.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방적인 믿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회가 좀 나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때 제가 대학 가서 30몇 년 됐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대학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교수들은 고달퍼졌어요.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쎄 뭐 20대, 30대들이 그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좀 더 맑은 생각, 좀 더 친자유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30대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걔들은 국가가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걔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보고 싶은데 얘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어떤 사람 오래 살아야죠? 아예 그만 살. 예, 아주 강의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하이에크의 주장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하이에크는 그 주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가 이제 꼭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저 하이에크의 이런 주장 을 갖다 처음부터 받아들이면은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그 두 가지 좀 가지가 여쭙겠습니다.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죄송합니다. 전제를 인간 합리적이다. 결정을 하는 존재. 그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이기주의를 인정을 해요. 이성적이고. 그런데 개인이 그런 이성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개인은 자기들은 추구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행동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질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행동을 하다 보면 서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질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중요해요. 그게 가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합리적 판단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건 아니고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합리적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뭔가 하면은 사회적 간섭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행동이 때때로 합리적 판단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그걸 테스널리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걸 합리적 판단하면 사람이 고단해서 못 살죠. 대부분의 삶은 그냥 간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가의 역할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하고 근대 이전의 국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국가의 역할이 근대 이전에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의 목적이. 중세까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선한 시민을 만드는 게 국가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에서도 뭐예요? 인간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다. 무엇이 좋고 나쁜 거다는 도덕인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같은 걸 누가 판단해요? 국가가 판단하는 거죠. 종교가 판단하고. 그런데 근대는 자유주의가 되면서부터는 그거는 국가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라고 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지, 국가가 판단으로 하면 도덕적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국가가 관장할 수 없다. 그걸 국가의 중립성 태저라고 불러요.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개인에게 맡겨라. 국가가 나서지 마라. 만약에 그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다양한 인간의 행동 구별을 국가가 통제하겠죠.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만 봐라. 애들은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열지 마라. 머리는 몇 센치 길러라. 다 국가 통제해. 도덕적으로 좋은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전형적인 북한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덕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국가가 판단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도덕감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을 국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가 비도덕적 인간이 되고, 비도덕적 인간은 나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주체자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국가가 나서서 선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이념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뭔가 하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그리고 국가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건드려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국가의 목적은 이런 자생적 질서가 잘 발전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거대 사회 도덕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 경쟁의 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잘 감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만 깔아주면 된다. 그게 뭔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법의 지배. 예. 그래서 법이 잘 작동하도록. 그때 말하는 법은 실정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감독관이 되라. 뭐 그거는 이제 로커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만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개인끼리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심판해주고 뭐 이 정도의 역할만. 그러니까 게임의 주체로 뛰지 말고 심판관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 룰 자체도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개인들끼리 만들어진 룰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국가가 나서서.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 자꾸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장기판에 말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장기판에만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상당히 자신감 만만하잖아요. 뭐 되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안 바뀌는 이유가 뭐 국민이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정권 바뀌면 뭐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정치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깨달음. 이거 참 힘든 얘기죠. 결국 그 이후 그 시대적 배경이 히틀러의 전체주의나 예, 그렇죠. 예.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것들의 허점과 맹점과 네. 잘못된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주 역할이 있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국가에 국가의 있는 아니겠죠. 예. 그걸 했다면 그 역시도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도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요정 그 요정된다. 라는 결과물은 있을 수 있어도 있다. 하여튼 스스로가 구상하는 이상주의적인 또 국가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그 거죠. 자체가 안 맞던 잘못된 출발이겠죠. 개인의 자유가 그냥 확장된 사회,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 하이에크 추구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의 목표잖아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는 시장이 과연 그럼 존재할까? 현재까지 뭐 존재할 수 없다고들 경제학자들은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면 미국은 원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주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케인즈 이론대로 약간의 국가의 간섭이 없지 않아 국가의 간섭이 계속 들어갔죠, 그죠? 예, 뭐 특히 이자율이나 뭐 세제 같은 방면에는 강력한 국가의 이제 은근한 가격 그것도 일단 일종의 가격 정책인데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보면 바로 저렇게 시장 경제를 하면은 망가질 것 같은데 안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장 경제에 그러니까 유사 시장 경제지 그게 시장 경제는 아니거든요. 사회적 시장 경제 비슷한. 글쎄 뭐 말로 굳이 뭐 만들어 표현하자면 사회적 시장 경제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그걸 추구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미국은 그걸 추구하다가 간섭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아예 아닌 거죠. 이건 디자인도 오더가 이제 거기에 뭔가 어떻게 이걸 좀 가미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항상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의구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중국의 저 시장 경제가 언젠가 저 모수덩어리가 들고 튈 건가? 그게 이제 제일 큰 그 어떤 뭐 어나더 하이에크가 나오면 되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경을 하는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지도세도 모르는 사이로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중국 경제를 보는 건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놨 때는 미국보다 너무 문제가 많다. 빈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경제적 위기가 계속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그걸 소위 말하면 국가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국가자본주의 성성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중국 자본주의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빈부의 격차가 예, 엄청나게 심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안이 중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중국 상당히 경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빈부의 격차가 도시하고 농촌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이쪽에 이 바다 벨트만 지금 통해서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박정희가 왜 총 맞아 죽었냐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국민들은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인간이고 싶다. 나도 내 멋대로 좀 해보고 싶다. 지도자도 내 마음대로 뽑아보고 싶다. 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시작되면 민주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 그 대가를 안 치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렀죠. 우리나라는 우유곡절에 치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작용으로 지금 뭐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잘 통과한 거예요. 그 터널을. 그런데 아직 중국은 그거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중국의 자본주의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정실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사람들끼리 그냥 뭐 계약 이런 것도 없고 얼굴 보고 하고 또 지금 또 막 쫓아내잖아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보기에는 제대로 자본주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주의식은 한계가 있고 저것이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커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도덕적 측면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자유라든지 인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중국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영토 야약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이 중국의 알게 모르게 속국이 되는 게 아니냐. 핀란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핀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이 됐듯이 그래서 영토 야욕이 있는 중국하고는 멀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가의 지정학적 이치는 중요한데 가능하면은 운이긴 하지만은 침략적인 속성이 강하고 대국 옆에는 안 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진짜 그 운명이 일본, 소련, 중국 그거 바로 깎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미주의자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적어도 미국은 영토의 야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게 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보수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를 먼저 방문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일본 안 가고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된통 당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반미 친미하고 연관이 돼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제 발언은 너는 친미주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멀어지는 건 미국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다.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이념을 버리고 실용으로 가자. 뭐 아직도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 정부에서.
그런데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건 상당히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당 정도의 어떤 그 미국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또 치료의 대가인지도 몰라요. 현 정부는 지금 이상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친미적인 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트럼프가 이념적이 아니잖아요. 이념적이 아니니까 엉뚱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 또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떤 다른 대안적인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뭐 부시처럼 악의 축으로 북한을 규정하는 순간 한국에서는 반미 운동이 엄청나게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정부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미 운동은 안 나타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트럼프 괜찮은 것 같아. 미국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국민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거나 북한하고 대항하겠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반미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거쳐 나가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예.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좋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다 투표를 해서 뽑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한 지도자가 당연히 뽑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본주의가 잘 가는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잘 막아내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요인이랄까요? 팩터라든가 뭐 우리나라 예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런 거를 극복하는 뭔가는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도 글로 안 가고 자본주의로 잘 갔던 나라들이 많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뭐예요?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잘 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이에크는 할 것 같기도 하고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국민들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이에크하고 생각하고 달리 우리가 뭐 조금 어떤 그 노동 친화적인 정권, 미국으로 보면 민주당이 되겠죠. 그리고 영국으로 보면 노동당이 될 터인데 이런 정권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자본주의가 50%냐 60%냐 30%냐의 차이점에 불과한 것이지 하이에크처럼은 보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부자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런 경제민주화, 보편정복, 정의로운 분배 얼마나 이 단어가 예.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말들이죠. 없는 건 아니죠. 하이에크를 보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하이에크는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복지국가론을 보고 그게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자기 논리대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 없고 어느 국가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쉽게 오케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투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저기 1차 분기, 2차 분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웨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비교하다고 해서 그 경제적 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스웨덴. 재분배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는 뭐 가족 기업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우리보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가 이제 경제적 자유가 많이 이렇게 규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이제 국가가 힘이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규제가 많으면은 국가가 확대된다는 거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소위 말하는 리버테리언들의 생각이라고 보죠. 그리고 미국서도 리버테리언은 몇 프로 안 돼요. 한 2, 3%? 2, 3% 정도. 순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이상적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든 일반 대중이든 자유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약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 없어서. 네, 그러니까 우연히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고 북한에 소련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그냥 미국이 다운가는 게 48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자유가 하루아침에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목숨을 지켜서 버려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분들은 왜 북한에 이렇게 간대하냐?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생명을 못 지켜야겠다는 신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많죠. 그거는 그냥 이데올로기의 그 희생이라고 보거나 심지어는 일본에 대한 것도 결국은 전체주의에 대한 희생인데 예.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의 희생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뭐 일본 놈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꿔버리고 또 아니 모든 것은 전부 전체주의에서 자유가 희생된 과거 대한민국 100년 역사거든요. 심지어 박정희 것도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독재주의에 대한 자유의 희생인데 그거를 어떤 보수 정권에 대한 희생, 또 일본 놈에 대한 희생, 또 이데올로기에 대한 희생 이런 걸로 희석을 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결국은 자유에 대한 신념이 생길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느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뭐 외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글도 쓰고 계몽을 해야 한다고 할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도시락 싸가서 먹으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버섯으로 예를 들면 누가 기름을 넣어주면 가요. 그 차가. 기름을 꺼내면 안 가요. 이게 한국의 소위 말하면은 보수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은 한동안 막 자기 도시락 먹고 희생하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잡초근성이 없다는 거죠. 잡초근성이 없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에게. 그것이 문제다. 지금 잡초근성이 뭐 생길 때 되지 않나 싶어요.